총 361개의 칸. 첫 수를 주고받는 경우의 수 12만 9,960가지. 361개 점을 모두 채워가는 경우의 수 10의 170제곱까지. 고도의 직관력과 손발력이 요구되는 두뇌 스포츠 바둑. 아직 인간도 정복하지 못한 바둑을 두고 인류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됐다. 열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도 2천만 년이 걸리는 일이라면 인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앨런 튜링은 독일군이 사용하는 암호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2천만 년이 걸리는 일을 단 몇 번 만에 해낸 것이다. 튜링이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봄베라는 회전자 기계 덕분이었다. 알파벳으로 나열된 암호를 회전자에 입력하고 한자씩 다른 알파벳에 대응해보며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암호 해독의 열쇠였다. 튜링의 업적은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2년이나 앞당김으로써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튜링은 생각하는 기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과연 기계가 생각할 줄 아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다. 튜링 테스트란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실험으로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나누는 중 상대편이 컴퓨터인지 인간인지 대화 당사자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1950년 당시 튜링은 현재는 이런 컴퓨터가 개발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미래엔 스스로 학습하고 프로그램을 바꾸는 컴퓨터가 나올 것이라 예언하면서 인공지능을 논의하는 시발점을 제시했다. 튜링의 주장에 힘입어 1950년대 인공지능 연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가 20년 안에 서양 고전음악을 작곡할 수 있고 음성 인식, 인공적 대화, 두 발로 걷기 등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예측했다. 또 1950년대는 인공지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때이기도 하다. 1955년 다트머스 대학의 수학과 조교였던 존 메카시는 인공지능 연구 컨퍼런스를 위한 지원을 받고자 록펠러 재단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했고 록펠러 재단에 소개된 이 용어가 업계에 퍼지면서 표준어로 굳어졌다. 인공지능 개발은 다트머스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과학자 마빈 민스키에 의해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그는 이미 1951년에 진공관을 이용해 사람의 뇌를 본뜬 세계 최초의 신경망 컴퓨터 스나크를 만들며 인간의 지능과 사유에 관한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져왔다. 1958년 MIT 교수로 부임한 민스키는 이듬해 동료 존 메카시와 함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현대 컴퓨터에 대한 사고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미국의 유명 SF 소설가 아서 클라크와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은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캐릭터 할 9000을 인간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민스키의 믿음을 바탕으로 탄생시켰고 실제로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제작하던 중 민스키를 찾아가 2001년이 되면 컴퓨터가 뚜렷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럴듯하다고 보는가라고 자문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와 미국에서의 인공지능 개발은 인기 벤처 사업으로 급부상한다. 당시 컴퓨터 업계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 금방이라도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980년대 지식을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좌절을 맞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면서 AI 윈터라 불리는 암흑기가 계속됐다. 실제로 1990년대 들어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들었고 많은 연구가는 기계학습, 로봇공학, 컴퓨터 비전 등 순수 인공지능 연구가 아닌 특정 문제나 접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 분야가 확립된 지 40년이 지난 1997년 컴퓨터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벌어진다. 단순 계산만 하던 컴퓨터에서 벗어나 인간만이 가진 학습, 지각, 추론 등의 능력을 습득하게 된 인공지능. 어느새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기 시작했다. 첫 도전장은 조나단 쇠퍼가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치누크가 냈다. 치누크는 1990년 미국 체커협회가 주최하는 체커 대회 선수로 참가했는데 당시 체커 세계 챔피언 마리언 틴슬리는 사람들끼리 겨루는 대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끼어드는 것에 대한 항의로 대회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체커협회는 사람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함께 승부를 겨루는 대회를 새롭게 개최했고 마침내 치누크와 틴슬리는 운명의 한판 대결을 치르는데 결과는 4대2로 틴슬리가 치누크를 가볍게 눌렀다. 그 후 1994년 치누크와 틴슬리는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채 양보도 없이 무려 6판이나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부가 나지 않던 상황에서 당시 암 투병 중이던 틴슬리가 경기를 포기함으로써 승부는 정해지지 않은 채 막을 내렸고 7개월 후 틴슬리는 숨을 거뒀다. 완성하지 못한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은 1997년 5월 7일 미국 컴퓨터 전문업체 아이사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마주 앉으면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카스파로프는 두 번째 대결에선 패했고 이어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결까지 무승부로 끝났다. 나흘 후 오후 3시부터 세계 체스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다. 잠시 후 7번째 수가 두어졌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된다. 집중력이 떨어진 탓일까? 체스 역사상 가장 논리적인 기사라고 불리는 카스파로프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카스파로프는 캐슬로 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잃어버려 딥블루의 유리한 흐름을 넘겨줬고 대국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체스의 전설은 백기를 들었다. 딥블루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측된 일이었다. 딥블루는 연산 속도가 11.38 기가플롭스였으며 30개의 120MHz CPU와 480개의 VLSI 칩이 내장돼 있었다. 또 초당 2억 번이나 체스 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최고 20석 이상을 내다볼 수 있었고 그랜드 마스터들의 대국 900국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카스파로프는 초당 2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었다. 세계 체스 대결 이후 200만 달러였던 딥블루의 몸값은 수십억 달러로 치솟았다. 그뿐만 아니라 딥블루를 만든 아이사 역시
체스 우승의 영향으로 주가가 한 달 만에 무려 47.87달러가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동안 컴퓨터 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해가는 공룡으로 비유됐던 아이사는 딥블루의 승리로 새로운 부활을 알렸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다음 승부는 2011년 퀴즈 대결에서였다. 미국의 인기 퀴즈쇼 제퍼디에 출연한 왓슨은 총 66개의 문제를 맞히며 2명의 퀴즈 챔피언들보다 3배 이상 많은 총 10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했다. 물론 왓슨은 오답도 9개나 말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사회자가 질문을 읽는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뒤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답을 맞히는 능력만큼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었다. 체스와 퀴즈를 차례로 정복한 인공지능.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을 넘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바둑이다. 인공지능이 바둑으로 인간을 이기기 위해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체스판의 칸은 64개에 그치지만 바둑판의 칸은 총 361개로 첫 수를 주고받는 경우의 수만 무려 12만 9,960가지다. 361개의 점을 모두 채워가는 경우의 수는 10의 170제곱까지로 우주 수소 원자의 수인 10의 80제곱까지를 뛰어넘으며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년이 걸린다. 여기다 형세 판단도 필요하고 죽은 돌을 드러낸 자리에 다시 둘 수 있는 규칙 또한 복잡하다. 그 때문에 적바둑 정도만 시도할 수 있었던 인공지능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인 G사는 계산 능력만 활용하는 기존 기술과 달리 스스로 학습해 경험을 쌓고 응용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바둑 기보 3천만 건을 입력해 규칙을 가르친 뒤 하루에 3만 번씩 대국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는 한 달이면 100만 번 대국하는 꼴로 인간이 연간 1000번씩 1000년을 대국하는 것과 같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알파고가 중국 프로기사 파누이 2단을 5대 0으로 꺾으며 완승했다. 알파고는 파누이 2단과의 승부 이후 400만 번 이상의 대국을 진행하며 새로운 도전자를 찾았다. 바로 세계 정상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의 도전 상대로 나서게 된 것이다. 바둑은 다른 게임과는 다르다. 어떤 정석이나 수를 읽는 능력이 아닌 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철학과 직감이 요구되는 특수한 게임이다. 거기다 체세 몇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를 컴퓨터가 완벽하게 입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바둑의 세계. 세계 대결이라 했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의 대결. 과연 이들의 대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아이언맨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우주선, 온라인 결제,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등 손대는 분야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일론 머스크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그는 인공지능을 두고 악마를 소환하는 일이라 표현했고 SNS를 통해서는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위협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간미래연구소는 세상의 종말을 이끄는 12가지 시나리오라는 보고서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인공지능을 거론했다.
사실 인공지능은 헐리우드 공상과학 영화에서 단골 악당으로 등장하며 인류를 위협해왔다. 정말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이 될까?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뉜다. 약한 인공지능은 자아가 없으며 주어진 조건 아래 결정만 내린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 인공지능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많은 전문가는 최스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지능에서는 아직 인간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돼 최대 10년 안에 인류에게 위험을 줄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로봇 공학 전문가인 한스 모라벡은 지금의 인공지능 로봇은 곤충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지만 2020년대에는 쥐, 2030년대에는 원숭이, 2040년대에는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래학자 레이 커스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공지능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인공 자의식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프로그래밍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과부하나 연산 알고리즘의 충돌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여기다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항공기 운항 체계, 우주 로켓 발사 시스템, 전략 핵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무기 제어 시스템, 금융 거래 시스템, 고난도 외과 수술 등이 혼란에 빠진다면 인류의 종말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인공지능의 반격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인류 생존에 위협을 줄지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과학자들은 30년 안에 전 세계 직업 중 절반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택시 운전사, 호텔 객실 담당, 기자, 회계사, 경비원은 물론 성매매조차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엔 단순 작업을 실행하던 인공지능이 고난도 업무까지 소화하고 있다. 2016년 2월 뉴욕타임스는 금융 분석 프로그램 켄쇼를 다루며 로봇이 월스트리트를 침공했다고 보도했다. 켄쇼는 연봉 50만 달러의 전문가가 40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단 몇 번 만에 해치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로봇들이 서로 최고의 수익률을 목표로 무한 경쟁을 벌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팀이 비슷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최고의 수익률 조합이 극한에 이르자 컴퓨터 프로그램 스스로 다른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쪽으로 지능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이에 과학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사람보다 똑똑한 기계는 인류를 멸망시킬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류와 인공지능의 공존하는 시대는 이제 인류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이메일의 스팸 필터 기능, 자동 비행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암 치료 연구, 서비스 분야 등 이미 우리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다. 빠르고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인간이 놓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물론 IT 기업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을 인수하고 관련 사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는 세계 최고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G사가 2014년에 약 4,820억 원에 인수했고 인류 앞에 다가온 인공지능의 시대. 그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고 있다. 평소 인공지능을 인류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일론 머스크조차 인공지능 개발에 나섰다. 무려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인공지능 연구단체인 오픈 AI다. 이 단체의 특징은 특정 사업이나 기타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연구 결과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인공지능이 소수에 의해 개발되는 상황이 사회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오픈 AI를 설립한 목적에 대해선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만약 닥터 이블이라고 가정할 때 오픈 AI가 공개한 연구 성과를 이용해 세계 정복을 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우리의 태도를 깊이 고민하고 악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결국 우승은 알파고로 돌아갔다. 첫 번째 대국의 승리를 시작으로 마지막 대국을 마칠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를 두며 쉽게 약점을 노출하지 않았던 알파고의 승리로 세계는 새로운 충격에 휩싸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셈이다. 이번 대결을 두고 알파고를 개발한 G사는 인류의 승리라고 전했다. 인간을 이긴 알파고 역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알파고의 알고리즘은 인간이 직면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인류와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